주목할 만한 이슈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자산 토큰화와 예측 시장이 차세대 먹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 리더들과 접촉하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의견서도 워싱턴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위프트가 토큰화 채권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의 EURCV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테스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플이 영국 핀테크 기업 엘맥스 그룹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RLUSD를 엘맥스의 글로벌 기관 거래 담보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이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큰화입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또 크립토 기업,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세 플레이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소식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큰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싹 다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XRP는 이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산 토큰화와 예측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 리더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의견을 워싱턴에 전달했다. 네 번째로는 명확한 규제가 뒷받침되면 올해부터 기관들의 암호화폐 혜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고 전통금융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 대체로 기관 자금이 따라서 움직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토큰화가 먹거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관심 표명 그 이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라인으로 키우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직접 CEO가 밝혔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의 크립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데스크를 재개했고 2022년에는 기관 고객 대상 이더리움 옵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고객이 원하니까 서비스한다, 이런 다소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그 결 자체가 다릅니다. 직접 먹거리라고 부르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뀐 겁니다. 예측 시장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눈여겨서 바라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측 시장은 특정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하는 시장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스포츠 경기 등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 폴리마켓인데 2024년 미국 대선 때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돈이 걸려 있으면 정확도도 높아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꽤나 선명하게 폴리마켓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분야 리더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CEO가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예측 시장을 금융 상품화하려는 의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돈 어마무시하게 벌어먹고 싶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서 볼 부분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언급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분류하려는 미국의 입법안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리플이 4년 동안 SEC와 싸웠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법안에 대해서 워싱턴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단순히 멍 때리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규제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CEO는 명확한 규제가 뒷받침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기관 자금은 불확실성을 어마무시하게 싫어합니다. 규제가 불명확하면 법적 리스크를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계산을 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명확해지면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규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규제가 정리되면 즉시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두는 것. 월가가 토큰화를 실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사업, 돈 벌어먹는 사업,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프트의 이 토큰화 채권 결제 테스트입니다. 스위프트가 뭔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하는 거래 규모가 50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제 송금의 신경망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스위프트 코드가 바로 이 네트워크의 식별 코드입니다. 이번 주 스위프트가 토큰화 채권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이 발행한 EURCV라는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토큰화된 채권을 결제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 기존 채권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채권 거래는 복잡합니다. 진짜 짜증나게 복잡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브로커, 청산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자가 끼어 있습니다. 싹 다 우리한테 돈 삥 뜯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제까지 보통 이틀 이상, 그러니까 거래 후 2영업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사실 2영업일이면 되게 빠른 거고 주말 끼고 이러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각 단계마다 수수료가 겁나 발생하고 시간이 엄청 지연되고 심지어 느리고 비싼 주제에 오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토큰화 채권은 이 과정을 단축시킵니다. 채권 자체가 블록체인 위의 토큰이고 결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중개자가 줄어들고 결제 시간이 분 단위로 단축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도둑놈들이 사라지니까 빨라지고 저렴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스위프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크립토 세계가 아니라 전통 금융의 중심축입니다. 이들이 토큰화 결제를 직접 한다는 것은 토큰화가 더 이상 크립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스위프트 입장에서 토큰화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화가 확산되면 중개자 없이 직접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스위프트의 역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토큰화에 밀려서 도태되거나 토큰화를 자기 시스템에 통합해서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이번 테스트는 전자 대신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당하기 전에, 밥그릇 뺏기기 전에 직접 뺏고 직접 파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토큰화 실험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여러 차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UBS, 체인링크 등과 협력해서 펀드 토큰화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는 채권과 스테이블 코인 결제까지 확장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범위를 지금 넓혀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EURCV는 소시에테 제네랄이 발행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토큰화 자산을 결제하는 구조, 이건 크립토와 전통 금융이 연결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스위프트가 움직이면 그 뒤에 11,000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토큰화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리플과 엘맥스의 파트너십.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이 영국 핀테크 기업 엘맥스 그룹과 몇 년 동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리플은 엘맥스의 자산 다각화 또 성장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맥스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자사 글로벌 기관 거래 담보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엘맥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보자면 영국에 본사를 둔 기관 전용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관 전용, 외환, 귀금속,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인프라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영국 FCA의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파트너십에서의 또 다른 핵심은 RLUSD가 담보 자산으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담보 자산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제 수단과는 다릅니다. 기관들이 거래할 때 담보로 맡겨두는 자산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데 담보 자산이 흔들리면 거래 전체, 이 전체 거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받아준다는 겁니다. 담보 자산으로 쓰인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담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후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합니다. 엘맥스 같은 기관 거래소가 RLUSD를 담보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RLUSD에 대한 기관급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RLUSD 상황이 좋습니다. 2024년 12월에 출시가 됐고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출시 이후에 꾸준히 발행량을 늘려왔고 여러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이번에 엘맥스 파트너십은 거래소 상장을 넘어서 기관 인프라에 편입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 추진하는 전략을 보면 두 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와 담보 인프라에 침투하는 겁니다. 이번 엘맥스 파트너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축은 당연히 XRP, 브릿지 자산으로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 중요한 건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 체인 간 이동, 통화 간 이동에서 중간다리 역할,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축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RLUSD가 기관 인프라의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XRP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XRP 레저 밸리데이터인 베트라는 사람이 2026년은 XRP 레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노도스 파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파노스 마크라스라는 사람은 XRP 레저가 원조 디파이 체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의 탈중앙화 거래소는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유니스왑보다 훨씬 앞선 겁니다. 그리고 XLS66, 다시 말해서 XRP 레저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외부 확장과 내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로는 엘맥스 같은 기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RLUSD를 침투시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XRP 레저의 덱스와 디파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스위프트, 리플 왜 싹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까? 토큰화 기술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까? 다른 거 싹 다 필요 없고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쿡부터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분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중앙화된 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기업들은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직접 워싱턴에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월가가 직접 규제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크립토 기조가 엄청 강해졌고 규제 명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EC 의장도 친크립토 입장을 명확하게 선보이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규제로 때려잡는다가 아니라 규제로 정리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카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됐고 스위프트가 소시에테 제네랄의 이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스트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대표적으로는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을 통해서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마스를 통해서 토큰화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콩 크립토 허브를 표방하며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어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규제 경쟁이 어쨌든 우리나라 빼고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기관 자금의 특성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다릅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들은 수탁자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 자산을 법적 리스크가 불명확한 곳에 넣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불명확하면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규제가 뒷받침되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큰화 기술은 준비가 됐습니다. 기관들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부족했던 규제 명확성이 빠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규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 홀더 관점에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토큰화가 확산되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큰화된 자산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채권, 부동산, 주식 등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을 거래하고 결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체인, 서로 다른 통화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XRP가 노리는 포지션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유동성 브릿지. 리플의 투트랙 전략을 다시 보면 RLUSD는 두 번째 역할을 맡고 XRP는 세 번째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RLUSD가 결제와 담보 인프라에 자리 잡으면 XRP는 그 인프라 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미국에서 토큰화된 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유럽의 토큰화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달러 기반 자산을 유로 기반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직접 달러 유로를 교환하는 대신 XRP를 중간 브릿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에서 XRP, XRP에서 유로 이 과정이 2, 3초 안에 저렴한 비용 거의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공짜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리플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토큰화된 자산들 사이의 유동성을 XRP가 연결하는 구조. 이번 LMAX 파트너십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RLUSD가 기관 인프라에 발을 들여놓은 거. 이게 확대되면 XRP가 활용될 공간도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XRP ETF 현황도 보겠습니다. 미국 XRP 현물 ETF가 5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하루에만 1,063만 달러가 유입됐고 5일 누적으로 5,230만 달러입니다. 총 순자산은 15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문용어로 대박입니다. 수요일 거래량은 4,411만 달러로 최근 5거래일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개별 ETF로 보면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가 709만 달러로 가장 많이 유입됐습니다. 프랭클린 XRP ETF가 234만 달러, 비트와이즈 XRP ETF가 12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ETF 유입 자체가 가격을 올리진 않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현재 ETF들이 보유한 XRP는 전체 시가총액의 1.2% 수준입니다. 의미 있는 공급 압박을 주기에는 아직 조금 작은 규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은 기관 수요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토큰화가 확산된다고 XRP가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XRP가 실제로 그 인프라에서 사용이 돼야 합니다. RLUSD 성공이 XRP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가능성 단계지 확정 단계는 아닌 겁니다. 유동성 브릿지 역할을 노리는 것도 XRP만이 아닙니다. 스텔라의
XLM, 체인링크의 CCIP 등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리플이 RLUSD로 기관 인프라에 침투하고 XRP 레저의 디파이를 강화하는 것은 그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토큰화 시장이 커지면 그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XRP를 그 유동성 제공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XRP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함께 엄청 커지는 구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토큰화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언하고 규제 형성에 직접 참여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토큰화 채권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토큰화를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리플은 엘맥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RLUSD를 기관 담보 자산으로 침투시켰습니다. 동시에 XRP 레저의 디파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토큰화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다 같이 움직이냐면 규제 환경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유럽의 미카, 아시아, 중동 각국의 정비, 기관 자금이 들어올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XRP 홀더 관점에서는 이 토큰화 시장 확대가 XRP의 기회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전제입니다. 방향성은 긍정적이고 과정은 지켜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 이슈만 놓고 보면 흩어져 보이는데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함께 맥락적으로 바라보면 같은 방향을 빡세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큰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월가도 알고 스위프트도 알고 리플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XRP가 그 흐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